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부산 해마루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자영 씨는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는 옹기종기 모인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이 구경꾼들은 경기가 흥미로운지 굉장히 다양한 표정들을 짓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 이외에도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씨름장을 등지고선 엿장수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영 씨가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누구의 작품이고 제목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 씨름입니다. 설명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왔나요? 자영 씨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의 실루엣 정도만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저시력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그 유명한 김홍도의 씨름을 직접 보면서 설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김홍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이라는 그림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고 엿장수가 기분 좋은 얼굴을 하고 있고 또 씨름이 끝나기 직전처럼 막 역동적인 모습인지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조금만 더 설명이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게요. 조금 더 알려주는 것이, 조금 더 친절한 것이 자영 씨의 말처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걸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전 자영 씨에게 들려주었던 씨름의 그림 음성 해설 일부입니다. 김홍도의 씨름은 공책보다 조금 큰 세로로 긴 수묵 담채화입니다. 화폭을 3줄, 3칸으로 9등분했을 때 정중앙에 서로 엉켜 씨름하는 두 남자가 있고 가장자리를 빙 두르듯 20명의 남자들이 가운데를 보며 앉아 있습니다. 씨름하는 남자들은 갓을 벗고 버선발로 맨바닥에서 안간 힘을 씁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뒤쪽 사람은 한쪽 발이 허리 높이까지 들려 넘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옆판을 목에 걸고 왼쪽으로 돌아선 엿장수는 살짝 위쪽을 응시하며 흐뭇하게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군가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지금 다리가 들려서 넘어갈 것 같다고 하니 또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엿장수가 있다고 하니 또 엿도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정겹다는 느낌이 드네요. 볼 수 없다는 장애 때문에 더 알고 싶지만 멈춰야 했던 것들. 책으로 배운 김홍도의 씨름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마음으로 느낀 김홍도의 씨름과 마주하기까지 자영 씨의 시간은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맨학교에서 나오면서 현장 학습 같은 거 갈 때마다 어떤 박물관이나 그런 미술관에 가서 유리만 만지고 왔던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 이런 게 있었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거해서 사실은 박물관에서 볼 게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정확히 전시물의 크기나 뭐 그런 게 자세히 설명돼 있으면 좋겠고 아쉬울 때 있죠. 왜냐면 저희도 문화를 누리고 즐겁게 살고 싶은 욕구는 다 똑같은 거니까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그 경계에서 갈라지는 당연과 당연하지 않음의 차별로 누군가는 시간을 잃고 누군가는 권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라면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라는 불편이 더 이상 불행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KN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소리로 보는 박물관 제1부 해설이 있는 박물관 편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9월 30일 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꽤 낭만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는 여름의 끝을 붙잡고 싶었던 건지 오는 가을을 마중하고 싶었던 건지 뜻밖에도 박물관이 야밤에 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한 건데요. 이름하여 뮤지엄 나잇.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입니다. 바다가 영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혹은 바다와 영화와 국립해양박물관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밤 공간을, 밤 시간을 활용해서 영화를 보면서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면 시민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소감을 나눈 후 이렇게 음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밤바다의 정취에 시간과 공간이 주는 설렘까지 참가한 이들에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천귀원 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야경이 너무 이쁘고 부산에서 잘 보지 못하는 별도 볼 수 있고 그런 사소한 점들도 너무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조미희 씨입니다. 박물관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장소에서 낯선 분들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영화, 음악, 삶,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수족관 취침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과 눈맞춤을 하면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굉장히 흔한 경험이 아닌 만큼 기대되고 설렙니다. 와, 한밤중에 박물관을 경험한다는 것도 신기한데 수족관 아래에서 바닷속을 구경하며 잠을 청할 수 있는 하룻밤이라니. 여기가 정말 박물관이 맞나요? 우리나라 박물관 달라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박물관은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런 공간으로 여기서 오고 있는데 조금 시민 일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박물관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매개 역할,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 그래서 이제 박물관과 영화가 결합한다든지 박물관과 공연이 결합을 한다든지 박물관과 또 이런 대중 취향의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들이 결합을 해서 이거를 매개해서 박물관이 좀 더 시민들과 친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물 연구와 전시가 전부인 보여주기식 박물관에서 벗어나 대중의 취향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며 무엇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 그 자체인 박물관이 문을 활짝 열고 문턱도 더 낮춘다면 그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겠죠.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찾아가고 싶어질 테니 말입니다. 동아대 이정은 교수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공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도입해서 여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 관람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그런 전시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어떤 수장고가 강조되었던 그런 시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나 달라진 박물관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짝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국립해양박물관의 뮤지엄 나잇. 기억하고 계신가요? 만약 시각장애인이 뮤지엄 나잇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도 그 시간이 특별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달라진 박물관의 문턱은 시각장애인에게도 확실하게 낮아진 걸까요? 국립현대미술관 홍혜지 연구원입니다. 저희 그 관람객 통계를 보면 연간 이제 전체 인원, 방문 관람객 인원 중에 그 장애인 분들은 0.2%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것도 이제 코로나 전이고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10분의 1로 더 떨어져서 0.0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각 장애인은 사실 1년에 한두 명
오실까 말까 하는 수준이에요. 가치와 쓰임새를 넓혀가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박물관은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여전히 문이 좁고 문턱이 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시각장애인 신예림 씨입니다. 전혀 안 가요. 제가 현재 전맹인데 박물관은 뭐 만지는 거 금지고 거의 보는 거 위주다 보니까 안 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박영준 부산 맹학교 선생님입니다.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설명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더 알아듣기 어렵고요. 시각장애인 김자영 부산 해마루 학교 선생님입니다. 전시된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같이 간 지인한테 다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안나리 부산 맹학교 선생님입니다. 접근성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동면에서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누군가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다 하면 바로 가지는 게 일단 아니고요. 어떠세요? 조금은 예상했던 답변들인가요? 박물관에서 전시를 기획할 때면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권영우 학예사입니다. 먼저 전시에서 크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즉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품, 즉 유물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는 전시품들에 대한 배치들, 그 다음에 그 전시품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조명들, 그 전시품의 안내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매체로 구현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실감 콘텐츠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모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촉각 전시품이라든지 점자 안내판, 영상 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려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설치 같은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촉각 전시품이나 점자판, 해설 등을 준비한다는 건데요. 앞서 들으셨듯이 시각장애인들은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 그래서 전시물 유리병만 만지다 나오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데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박물관이랄 수 있는 제실박물관으로부터 지금까지 박물관은 말 그대로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각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박물관의 다양성이 요구되면서 보는 것 외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진일보했고, 현재 박물관은 전시와 더불어 영화나 콘서트 등 각종 이벤트가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내실을 키우며 영역을 넓히는 내내 박물관이 염두에 둔 관람객은 전시물을 볼 수 있는 사람, 오직 비장애인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란 편견을 앞세워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때문에 시각장애인에게 박물관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편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장애인의 볼 권리가 박물관의 화두가 됐습니다. 미술관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관람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더 다양한 관람객들이 이 미술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좀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시각장애인의 권리. 그 권리를 위해서 박물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이 문제에 부딪혔던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갑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큐레이터 레베카 씨입니다. We offer those touch tours and the descriptive tours, verbal imaging 저희는 tours, 촉각 투어, 해설 투어, 음성 상상 문장 투어를 제공하는데요. 이들은 대개 같이 이루어집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부분 시력자, 그리고 저시력자들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달 열리는 전시이고요. 특별 전시나 상설 전시 일부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해설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우리가 보는 작품들을 만져보거나 냄새 같은 다른 감각을 이용하기도 하죠. 우린 동작을 하기도 하고 소리와 음악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스케치도 합니다. 또 재료를 만져봐서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라는 말이 익숙한 우리 박물관과는 역시나 다른 분위기인데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Singing Draw Drawing이라고 합니다. Then we also have a monthly program called Seeing Through Drawing. 우리는 매월 그리기를 통한 보기라는 이름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사실 상당히 실험적인 작업이에요. 그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흔치 않은 재료를 통해서 촉감을 느껴보는 부분도 있고요. 팔과 몸이 움직이는 운동 감각에도 집중하는 작업도 합니다. 한 팔로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리기 도구를 통해 표현을 하는 거죠.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차별 없이 바라보는 시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우선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우리보다 앞서 고민하며 노력한 결과일 텐데요. 볼 수 없다는 것은 단지 시각의 장애일 뿐입니다. 우리에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각도 있고 냄새로 감별할 수 있는 후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감각을 활용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제작진이 집중한 것은 음성 해설입니다. 쉬운 단어로 명쾌하게 적은 해설. 머릿속으로 유물의 크기와 모양을 혹은 그림의 구도를 상상하며 그려볼 수 있는 해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쭉 한번 가볼게요. 이 무덤이 우리 가야 시대의 무덤이고요. 자, 여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중간에 뭔가를 깔고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장품이 지난 여름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부산 복천박물관을 찾은 제작진은 10명의 시각장애인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에 대해 적어놓은 설명을 그대로 녹음한 음성 해설과 제작진이 따로 준비한 전시 음성 해설을 들려준 다음 이들의 반응을 알아보기로 한 건데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박물관에서 적어둔 설명을 그대로 녹음한 음성 해설입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지역에 따라 돌널 무덤인 석관묘, 운무덤인 토광묘, 돌 덧널 무덤인 석광묘, 동널 무덤인 옹관묘 등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특히 고인돌과 같은 거석 기념물이 한반도 전역에서 축조된다. 이번엔 제작진이 준비한 시각장애인용 전시 음성 해설입니다.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옹관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옹관은 장독을 사용하여 만든 관으로 동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옹관은 옹기의 입구를 서로 맞대어 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옹기는 크고 반대쪽 옹기는 작습니다. 작은 옹기의 입구가 큰 옹기의 입구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옹기 특유의 입구는 좁다랗고 배는 불룩한 모양 때문에 두 개의 옹기를 맞대어 놓으니 허리가 잘록한 개미 같아 보입니다. 전시관에는 두 개의 옹관이 전시되어 있는데 두 개 모두 1m가 채 되지 않은 작은 크기로 어린아이가 묻혔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해설 사이의 차이점 느끼셨나요? 사실 앞서 들려드린 해설은 비장애인을 위한 설명이라 내용이 짧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만 듣고는 전시물의 크기나 모양 등을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단어는 어렵고 문장은 딱딱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듣기에 이보다 더 나쁜 해설은 없을 정도죠. 반면에 제작진이 준비한 전시 음성 해설은 크기나 모양, 위치 등을 쉬운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전시물의 특징을 잡아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각장애인 장지승 부산 맹학교 학생입니다. 대략적인 크기라던가 대략적인 모양이라던가 그런 거를 더 자세히 알려주니까 좀 더 설명은 쉬웠던 것 같아요. 왕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삼지창 모양을 이렇게 쌓은 동그란 모양이 있고 항아리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라서 마치 개미 같다고 하신 설명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거를 저희가 아는 사물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게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용 음성 해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명해 놓은 음성 해설만 있어도 시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 이상으로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박물관엔 가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던 예림 씨가 이렇게 상세한 음성 해설이 제공된다면 다른 박물관도 방문해 보고 싶다던 말은 제작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박물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래에 들어서 저희 국립박물관의 주요 업무 중에 첫 번째가 모두를 위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치하에 그런 여러 포럼 등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활발히 마련되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촉지도라든지 그런 외적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그 다음에 점자 안내판, 촉각 전시품, 화면 해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들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공예박물관 우리의 공예품, 자수와 보자기를 주제로 상설 전시, 자수 꽃이 피다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시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해설을 들으며 전시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시의 주 관람 동선은 왼쪽입니다. 안내 음성이 들리는 위치에서 10걸음 이상 이동하시면 주제 설명문이 적혀 있으며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인문 보자기를 감상하신 후 본 전시장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1시 방향에 있는 전시 제목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와 관련된 안내문입니다. 보자기는 네모난 형태의 직물이다. 그 직물을 사용해 우리는 물건을 보관하고 장식하며 간편하게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다. 어떠세요? 항상 시각으로 만나온 세상을 청각으로 보는 느낌. 생각보다 많이 낯선가요? 전시관 입구에서 전시물이 있는 곳까지 대략 몇 걸음이 필요한지, 전시물을 보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비장애인에겐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음성 해설은 시각 장애인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도구이자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모두를 위한 박물관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시각장애인 김헌용 서울 신명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사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특정 인물에게는 이 작품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작품이라는 게, 예술 작품이라는 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작품의 의도에 맞게 시각장애가 있든 청각장애가 있든 지체장애가 있든 더 많은 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그런 예술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현실적 또 물리적 제약들로 인해서 특정 관람객들을 원천적으로 좀 배제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의도였다기보다는 여러 현실적 제약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었고요. 우리가 해설이 있는 모두의 박물관을 꿈꾸는 이유.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데 장애가 장벽이 돼서는 안 되며 현실적 제약이 사람의 권리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KN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소리로 보는 박물관 제2부 보이지 않는 박물관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